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려고 하더니만 다시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아산, 천안, 대전 이런 곳에 계속해서 연달아 이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저희도 빨리 좀 개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문을 계속 못 여는 상황들이 발생하네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네, 아무래도 이런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번 주에는 무슨 얘기 했었죠? 아마 정신병리 관련해서 아마 개론을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그냥 무슨 빙산 얘기도 조금 하고, 프로이트 얘기도 하고, 그래 제가 성격장애 이야기들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변 지식이 없으면 이걸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이런 성격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제가 스키마라는 이야기를 조금 했을 거예요. 보통 한국말로 기질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또 우리가 사실 성격이라는 거 아니면 성격이라기보다는 기질이라는 거는 우선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좀 만들어지는 그런 성격이 있는가 하면은 태어나서 여러 가지 내가 환경에 접하면서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질 기질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선이라는 기준이 뭐가 있나요? 양심. 우리가 양심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양심이 없다 나한테. 하고 싶은 대로. 우선은 동물들을 생각해 보면 되죠. 약육강식.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들을 짓밟고 아니면 해치고 그러면서 경쟁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는 그런 어느 정도의 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것들을 봤을 때 뭔가 측은한 마음이라든지 불쌍한 마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정들,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준들이 어떻게 생겨난 거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걸 타고났다고 봤어요. 인간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선함을 갖고 태어났다. 그런 양심을 가지고 태어났다. 왜? 아이들을 보면은 돌 보려고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사회가 계속 발달해 가면서 계속해가지고 뭔가 이런 약육강식의 그런 방식을 바꾸려고 계속해서 인간들은 노력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아니, 사람이 선함을 그냥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면은, 그럼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 살인을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라는 그런 의문점도 갖게 되었죠.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냥 그거는 원래 사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실수를 좀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프로이트 얘기했죠. 프로이트가 나타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를 이제 자아라고 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무의식이죠. 그리고 자아하고 무의식을 형성하는 이것이 이제 초자라고 했어요. 이런 초자라는 것들이 무의식하고 의식하고 합쳐져가지고 어떤 도덕적 관념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인데 그 사람들은 이런 초자아가 있더라. 이런 초자아가 생물학적으로는 그게 프로이트는 생물학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3세까지 아이가 3세 전까지 부모라든지 양육자의 그런 행동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양육자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 안에서 뭔가 성격이라는 것들이 기질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더라. 스키마가 만들어지더라. 도식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접했을 때 어떤 특별한 계산식, 내가 어떤 상황, 내가 아주 억울한 상황에 접했을 때 내가 이런 도식에 들어가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발휘를 하더라. 라는 도식을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기질이 나타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기질 속에 그런 도덕적 관념, 양심들이 들어있더라.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부처님께서 주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격 안에서는 이렇게 하더라. 행복이라는, 아니, 억울이라는, 슬픔이라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이런 스키마에 들어가서 어떻게 발휘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들의 성격이 나타난다. 이런 거. 보통 성격하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세요? 보통 나는 무슨 성격이야? 나는 내향적인 성격이야. 아니, 나는 외향적인 성격이야. 이런 것들. 나는 뭐 좀 잘 참아. 아니면 난 항상 어디 가서나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좀 밝게 만들어. 아니면은 나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있는 곳은 좀 불편한 그런 성격이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있는 거는 생물학적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 타고난다는 거예요. 유전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과 아니면은 이제 사회와 다양한 성격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라고 해서 그런 성격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성격들이 이제 아주 부정적으로 좀 과해지면 문제가 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지금 있는 거의 한 10가지 성격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그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긴 하지만 뭐 이런 성격들이 내가 살아가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은 이게 무슨 병으로 이야기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아니면은 제가 또 말씀드렸죠. 나 말고 내 상대방이 내 상대방이 뭔가 커다란 불편을 겪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사회적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장애로 나타난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제어하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것 안에서 여러 가지 나의 행동들이 과잉됐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성격 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personality disorder 네, 성격 장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한 10가지 정도의 성격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번에 한 가지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건 그냥 무시하시고 지금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격은 뭐 여러 가지 집합군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통은 A군, B군, C군 이렇게 3가지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신 그 분석 관련한 그런 플랫 중에 DSM-5라고 있어요. 그랬죠. 제가 점점 그 이야기를 했었죠. 점점 이게 발달되어 왔다. 그래서 1, 2, 3, 4, 그래서 4가 2019년도 정도에 다시 5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지금 저도 옛날에 이거를 배웠어서 이거 배울 때는 DSM-4였어요. DSM-4였고 굉장히 오랫동안 DSM-4가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DSM-5로 정리가 돼가지고 제가 DSM-5를 공부를 좀 했어요. 네, 그렇게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A부는 냉담, 의심, 철수, 비하성, 극적 감성, 감정성, 관종, 불안, 긴장, 과잉 통제 이렇게 해가지고 A, B, C군이 있는데 보통 성격들이 많이 형성되는 것들이 이제 이 무의식 안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많거든요. 사실 기질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한 기질이라는 거는 내가 몰라요. 모르는 영역이에요. 내가 이런 빙산에 요 밑에 잠재되어 있는 의식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무의식이라는 거는 보통은 이런 욕망, 절제하지는 뭐 욕망 이런 것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정적인 단어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A군, B군, C군으로 나누고 그리고 편집성 성격장애, 조현성 성격장애. 조현성 성격장애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DSM-4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열성 성격장애 이렇게 이름했었어요. 근데 저기 DSM-5가 오면서 조현성 성격장애 그리고 조현형 성격장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극적, 감정적 관종 이렇게 된 건 반사회성 성격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영국성 성격장애, 자기애성 성격장애 있습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많이 들어보셨죠? 뭐예요? 네?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반사회성 성격장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이코패스, 네, 소시오패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런 반사회성 성격장애도 분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한 10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두드러진 게 이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렇게 많이 얘기를 나오죠. 왜 많이 나와요? 범죄자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게 좀 굉장히 특징적인 것들이 많아서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를 많이 쓰여요. 그리고 드라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캐릭터를 만들 때 이게 그냥 평범하게 만드는 게 재밌겠어요? 아니면 특별하게 만드는 게 재밌겠어요? 특별하게, 자극적으로 성격을 만드는 게 재밌겠죠. 그래서 이 성격장애 이야기를 같이 써요. 여기에 나오는 뭐 편집성 성격장애가 있다. 그럼 편집성 성격장애의 특징들을 막 보는 거야. 그거에 맞춰가지고 시나리오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화도 그렇고, 뭐 드라마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장르에서 이런 특징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쓴다라는 거죠. 불안, 긴장, 과잉 통제, 회피성 성격장애, 의존성 성격장애, 강박성 성격장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장애로서의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사랑하거나 내가 지금 마주치는 타인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장애를 가진 거예요? 장애를 안 가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회생활에서는 사실은 문제가 없는 거다라고 해서 뭔가 여기에서 좀 많이 나왔다고 해서 이 사람을 비난해야 되는 존재냐 그런 거는 아니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격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편집적 성격장애입니다. 만화로 되어 있죠. 당신 내가 운전 중인 줄 알고 일부러 전화했지. 부고받고 복수하겠어. 이거 뭔지 아나요? 뭐예요 이거? 내가 가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근데 전화를 하면서 전화를 했거든? 근데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부주의하게 내가 전화를 받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전화한 사람한테 야, 네가 저기 전화해가지고 나 사고 난 거 아니야? 네 책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편집적인 성격장애 아주 드러지게 나타난 것들을 묘사한 건데 이거는 편집적인 어떤 성격장애 있는 사람은 의심해요. 네. 그래서 의처증 환자나
이런 사람들의 편집증적 성격 장애들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저번에 한 것 같은데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기서 몇 개나 해당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충분한 근거 없이 타인이 자신을 착취, 상해 또는 속인다고 의심한다. 2번, 친구나 동료의 성실성이나 신용에 대한 부당한 의심에 집착한다. 3번, 정보가 자신에게 악의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확인이 되지 않은 두려움으로 터놓고 이야기하기를 꺼린다. 4번, 온정적인 말이나 사건을 자신을 편화하려거나 위협적 의미가 감추어져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5번, 지속적으로 원한을 품는다. 6번, 그렇게 보이지 않는 행동이나 제3자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행동이나 상황도 자신의 성격이나 평판에 대한 공격으로 여기고 즉각적으로 화를 내며 대응하거나 반격한다. 7번,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나 성적 파트너의 정절에 대해 반복적으로 의심한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DSM-5에 있는 진단 기준이에요. 이 중에서 한 4가지 정도 충족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편식적 성격 장애의 좀 증상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 그래도 많이 살아보셨죠? 여러분 살아보면서 여기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다 한 번씩은 내가 만나본 사람들일 거예요. 10가지가. 그래서 아니면 내 자신이 그럴 수도 있었거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 사람들은 제가 이 사람들을 딱 보기에 어떤 것들을 보냐면은 이거 뭐예요? 도깨비죠. 도깨비예요. 얘가 김신 뭐 했었어요? 옛날에? 장군이었죠. 옛날에. 이거는 다 보셨나봐요. 재밌게 보셨어요? 얘는 장군이었고 얘는 도깨비 신부. 장군이었다 도깨비 됐잖아요. 얘는 도깨비 신부였어요. 이 드라마 안에서 이 편집적 성격 장애를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서 나타납니다. 자, 공유는 도깨비 900 몇 살쯤 불멸의 삶을 끝내기 위해 인간 신부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맞죠? 이 칼을 뽑아야 되잖아요. 보셨죠, 나? 네, 이런 사람이고 옆에 김고은이 이제 도깨비 신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딴 사람 다 볼 거 없이 이 사람 뭐예요? 이동우 저승사자. 그렇죠? 이 드라마 굉장히 재밌는데 이 드라마 스토리를 보면은 옛날 스토리를 보면 어때요? 이 공유의 동생, 여동생이 김선이죠. 맞아요? 네. 여동생이 김선인데 누구랑 결혼을 해요? 전우사자랑 결혼을 해요. 그렇죠? 맞아요? 네. 둘이 얘가 왕이었잖아요. 왕여. 얘가 왕여였는데 왕여랑 결혼을 하고 얘는 이제 장군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왕여가 얘도 죽이고 얘도 죽여요. 누구 때문에? 간신. 그렇죠. 간신이 한 명 있었어. 간신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기 김신이 전쟁 나가면은 다 물리치고서 이렇게 백성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아. 그래서 네 왕위를 찬탈할 수도 있어. 김신이 너 몰아내고 자기가 왕을 하고 싶어 해.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여가 어떻게 해요?
계속 의심을 해요. 계속 의심을 하고 김신을 계속해서 전쟁터로 내몰죠. 가서 죽어라. 네, 가서 죽고 와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까지 죽여요? 자기 부인까지 죽이는 거예요. 너 니네 오빠랑 꿰가지고 나 왕자리에서 이렇게 내리려고 그러지. 나 죽이려고 그러지. 계속해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왕형 캐릭터가 편집성 성격장애의 대표적인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궁예. 궁예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구니가 됐어요. 마구니가. 그러니까 자기에 반하는 그런 얘기들. 내가 딱 얘기를 했는데 자기에 반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예. 마음에 드는 얘기들이 있으면 뭐라고 해요? 마구니가 돼요. 마구가 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사람을 죽입니다. 굉장히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죠. 예. 나한테 그 사람이 나한테 옳은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얘는 나를 위협하려고 저런 얘기를 하나? 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마구니가 꼈다고 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편집성 성격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행동 양식은 의심하고 따집니다. 어떤 일이 있으나 항상 의심해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자기 부모도 믿지 않아. 의심하고 항상 따져요. 그리고 내 말이 옳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증거를 구합니다. 네. 계속 찾아보고, 그리고 어떤 분노, 그리고 욕설, 이런 것들을 보통 일상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대인관계는 까다롭겠죠, 당연히. 그리고 항상 12조예요. 항상 고발합니다. 원인은 이제 보통 다 거의 대부분이 양육 태우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부모에 대한 강한 분노감, 타인에 대한 불신, 충동적, 공격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통 여러 가지 이런 성격들, 스키마를 형성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아동, 3세까지, 만 3세까지, 아니 우리나라 나이 한 48개월 이하였을 때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이런 성격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렇게 도식이 만들어지고서 그거를 살면서 굉장히 강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성격이 만들어지기까지 이 사람은 계속해서 패턴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공식이 만들어졌어. 내가 어렸을 때 한 4세까지 공식이 만들어졌는데, 내가 어떤 새로운 행동을 할 때마다 그 공식에 들어가서 뭔가 발휘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돼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DSM-5에 있는 내용들이 그냥 순간 어떤 사건으로 일어났을 때 이걸 성격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내가 지속적으로 원한을 품는다. 원한 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계속 지속이 돼야 돼. 계속.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성격 형성에 대한 그런 성격 장애에 대한 그런 진단은 보통 18세 이상이 돼야지만 진단을 내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안해할 때 있잖아요. 청소년기 불안하죠, 굉장히. 예, 성격적으로 불안하죠. 그리고 아동기에도 굉장히 성격적으로 불안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병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그때부터 꾸준히 이렇게 형성이 돼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이게 패턴화돼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랬을 때 성격장애로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관계하는 방법은 의견을 존중합니다. 왜? 의심하니까 계속. 네. 의심하는 이야기 자체도 사실은 조금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고,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이 사람을 상담자나 이런 사람들을 의심하는, 아니면은 이게 나한테 부정확한 이야기를 전달해준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상대방을 굉장히 불신하게 돼요. 그래서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인내를 가지고 대화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 편집적인 증상, 나중에 또 성격장애 나오면서 요거랑 좀 연결되는 이야기들이 좀 사례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조현성 성격장애입니다. 조현성. 조현성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분열성 성격장애. 그럼 분열성이라면 여러분들 먼저 뭐가 생각나나요? 정신분열병. 이거 생각나시죠? 정신분열병이랑은 종류가 다른 거예요. 네. 보통 조현병 하면은 정신분열병이에요. 근데 이거는 조현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정신분열증은 아닌 거예요. 병세로 나타나는 그런 거랑은. 물론 이거에서 조금 더 이렇게 뭔가 꾸준히 좀 발전돼가지고 정신조현병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뭐 요거랑 그거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조현성이나 분열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다른 사람들은 뭐 꼬리, 대한민국 아무래도 2000년 월드컵이었나봐요.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왜 그렇게 시끄럽지? 이러고 있어요. 네, 이게 조현성, 분열성 성격장애를 대표해주는 그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되고 대인관계 상황에서 감정 표현이 제한되는 특성이 성인기 초기부터 생활 전반에 나타나며 다음 중 4가지 이상 항목을 충족시킨다. 1번,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을 포함하여 친밀한 관계를 바라지도 즐기지도 않는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관계하는 걸 싫어해요.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을 포함하여,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혼인 사람들이 굉장히, 미혼 남성, 미혼 여성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항상 혼자 하는 활동을 선택한다. 사람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게임 중독 있죠. 게임 중독이 분열성 성격장애가 좀 많이 있어요. 혼자 하는 거.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아요. 혼자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타인과 성경험을 갖는 일에 거의 흥미가 없습니다. 4번, 흥미를 갖는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5번, 직계 가족 외에는 가까운 친구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데, 보통, 집에 가서 잘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집에 가서 내 마음을 터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집에 부모나 아니면 형제들한테 나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털어놓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계들은 해요. 일반적으로 그냥 직장 다니면서 이런 관계들을 하지만 특별히 나에 있는 내면의 이야기들을 누구한테 전달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타인의 칭찬이나 비평에 무관심해 보입니다. 정서적 냉담, 이탈 또는 단조로운 전공을 보인다. 몇 개나 맞으십니까? 저는 여기서 여러 개 있어요. 거의는 아니지만 항상 혼자 하는 활동을 선택한다. 저 혼자 하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선택해요. 그리고 타인의 칭찬이나 비평에 좀 무관심해 보이는 것들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극단적이지 않고 어쨌든 내가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적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겪어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몇 가지 가지고 있죠. 맞나요? 네. 한번 조현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드라마 아세요? 이번 생은 처음이라.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드라마 이거 한 2번 정도는 본 것 같아요. 와이프가 보고 있어가지고 한 2번 정도는 보고 본 것 같은데 여기 이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집주인이에요. 집주인. 얘가 남태희라는 사람이 집주인이고 윤지호라는 사람이 세입자예요. 세입자인데 그 집이 이상하게 조금 붙어 있어요. 거실은 공유를 하고
방은 따로 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남태희라는 사람은 취미도 없고 직장에서는 굉장히 유능해요. 유능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통은 조연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유능해. 어떤 면에서 혼자 막 뭔가 하고 연구하고 뭐 디자인 같은 거 있죠. 디자인 같은 거 쓸 때 같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의 혼자서 막 밤새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능한데 옆에 대인관계들은 굉장히 형편이 없는 거죠. 왜? 즐기지 않으니까. 특별히 대인관계를 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있으면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특별하게 이렇게 세입자가 나타나가지고 같이 살게 되는 그런 설정인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스토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 남태희라는 사람이 그런 성격의 소유자더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라마 있고 또 이거는 다 아시죠? 레오 옛날에 기억나시나요? 마틸다가 이제 여러 가지 가정폭력인가요, 마틸다가? 네, 가정폭력을 당해가지고 레오 집에 와서 이 사람이 암살자인 걸 알고 나도 암살하는 걸 배워보겠다라는 거가 대부분 스토리이면서 마지막에는 둘이 뭐 잘됐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인 것 같은데 레오이 처음에 마틸다가 들어왔을 때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 내가 내 공간이 있는 거예요. 내 집에 있는 이 공간이 있는데 마틸다가 자꾸 바꿔요.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패턴이 있는데 마틸다가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무너져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현성 성격장애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면은 행동양식으로 보면은 냉정하고 혼자 일에만 몰두합니다. 말이 단조롭고 의사 표현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사람 많이 있죠? 저희 복지마을에서도 제가 몇 명 알고 있습니다. 몇 명 알고 있는데 우리 길 팀장님도 생각나는 사람 몇 명 있죠? 없나요? 네. 생각나는 사람 몇 명 있습니다. 저는 냉정 혼자 일에만 몰두합니다. 말이 단조롭고 의사 표현도 거의 없어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굉장히 싫어하지만 어울리기도 하죠. 왜? 의무적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욕구는 상관없어요. 네.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 나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으로는 뭐 복합적이고 학대 경험, 불안정한 환경이고 아니면 어떤 특별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거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실 분열성 같은 경우 이런 조현성 같은 경우는 특히 그게 나타나요.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네. 유전적으로 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조현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알아봤고 관계하는 방법도 뭐 안전한 환경, 사소한 정서 반응에도 주목, 건강한 수용, 관계 행동에 흥미를 느끼게 해야 되는데 웬만큼 나쁜 현상이 되지 않은 이상 이 사람들이 꿈쩍하지도 않아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전문적인 상담가가 상담을 해야지 그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관계 맺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러 상담사를 찾아가겠어요? 이야기하려고 하겠어요? 내 이야기? 내면적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얘기하는 조현성 성격장애에 합니다. 이거는 조현형이에요. 조현성이 아니라 조현형에 속합니다. 이게 조금 달라요. 조현성이랑 조현형이랑 이게 조현성보다 조현형이 조금 더 심각해요. 이 사람 여기에 뭐가 되냐면은 헛소리 그만하고 갑시다. 뭘 더요? 내가 뭘 이렇게 합니다. X파일을 들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세요? 옛날에 X파일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미국 드라마인데 TV에서도 많이 굉장히 유명했었죠. 여러분들 젊었을 때 그렇죠? 저도 굉장히
많이 듣고 길팀장님 많이 들었죠. 엑스파일에서 이 멀더 요원이 뭘 찾고 다녀요? 외국인의 외계인의 흔적들을 찾고 다니죠. 근데 외계인이 진짜 있다고 하면은 문제가 별로 없겠지만 외계인이 진짜 없는데도 저러고 다니면은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조현형 성격 장애는 뭔가 미지의 것들, 일반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라는 것,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뭐 이 세상에 귀신이 존재한다, 라던가 아니면 외계인이 존재한다, 아니면 특별히 어떤 영적 힘이 존재한다, 아니면은 뭐 옛날에 뭐 휴거 이런 거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휴거 해가지고 뭐 집단으로 자살하고 뭐 이런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이런 믿음들 있죠.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조현성 성격장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관계 망상적 사고, 분명한 관계 망상은 제외한다. 혹시 제가 망상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망상이라는 게 뭐예요? 망상. 네? 맞아요. 실제로 있지 않은 것들을 상상하는 게 망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도 망상 자주 하는데, 내가 로또를 사고 내가 로또를 샀는데 당첨이 되지 않았지만 내가 로또가 돼서 한 2, 30억이 들어온다고 하면서 나의 그런 상상이 나를 펼쳐보는 거예요. 뭘 사고, 뭐 건물을 사고, 뭐 직장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당장 월요일이 되면은 서울에 그 서대문구인가요? 여기 서대문구? 맞나요? 거기 농협 중앙에 거기 가야 되잖아요. 그럼 택시 타고 갈까? 버스 타고 갈까? 이걸 어떻게 보관하고 가지? 받아가지고 나는 뭘 할까? 그런 상상해본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이런 거 망상적 사고예요. 요거 말고도 다양하게 망상적 사고를 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망상적 사고를 합니다. 이 분명한 관계 망상이라는 거는 좀 약간 병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 문화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기이한 믿음이나 마술적 사고, 뭐 미신, 천리안에 대한 믿음, 텔레파시나 육감, 그리고 아동이나 청소년에게서 보이는 기이한 환상이나 집착들,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외국인이나 뭐 이런 외국인이래 자꾸 외계인이나 아니면 귀신, 미신, 그 초자연적인 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있으면 사실 문제가 없는 건데, 지금 통상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점 보셨나요? 네. 무당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가요? 내가 불안한 상황에서 아니면 뭔가를 소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니 우리 아들이 대학에 붙을 것 같아요, 안 붙을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하잖아. 그래가지고 끈이라도 잡고 싶어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호기심 정도에서 보는 정도는 있겠지만, 정말로 우리 애기 보살님이 정말 사랑해 주셔가지고 나는 일상생활 애기 보살님의 충성을 다할 거야,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호기심에서 찾아내는 거지. 맞나요? 진짜로 믿으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계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는 어때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외계인이 있나 없나. 어쨌든 이런 믿음들에게 이런 믿음들이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요. 신체적 착각을 포함한 유발난 지각 경험이 있습니다. 갑자기 팔이 안 움직인다거나 뭐 이런 심리적인 현상을 보면서, 이런 신기해요.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가 이거 진짜 옛날에 경험을 해본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내 아는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뜨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라는, 진짜로 뜨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그 신체적인 착각 포함한 유발난 지각 경험이 있습니다. 기이한 사고 언어, 우아하고 우회적이고 은유적이고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혹은 상동증적인 사고와 언어. 상동증적이라는 거는 반복되는 행동이에요. 상동적인 거. 의심이나 편집적인 사고, 부적절하거나 메마른 정동, 기이하고 엉뚱하거나 특이한 행동이나 외모, 직계가족 외에는 가까운 친구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보다는 편집증적인 두려움과 연관되어 있는 친밀해져도 줄어들지 않는 과도한 사회적 불안이 있다. 요거 딱 읽었을 때 뭐 생각나세요? 저는 무당 생각했어요. 무당. 신내림을 갖고 이 무당 활동을 하시는 분들 생각이 조금 났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정신편람에서는 이런 그 조현형 성격장애로 분류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믿지 않는데요. 어쨌든 뭐 누군가는 이렇게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편람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30대 여성 A씨는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A씨는 풀타임 직장에는 다니고 있지 않고 탈옥점, 손금 등을 보면서 약간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가족 외에는 연락하는 사람이나 친구가 없고 외출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뛰어난 점쟁이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점성술, 텔레파시를 통해 외계인과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별 모양 목걸이를 하고 기하학적인 무늬의 의상을 입습니다. 거의 외출을 하지 않는데 외계인을 만나는 모임을 갈 때에는 외출을 합니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자신에게 의미 있는 숫자와 관련된 자리에만 앉습니다. 그런 거죠. 4번이 불안하다. 그쪽으로 가지도 않는 거예요. 네. 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지도 않아요. 뭐 이런 미신적인 것들을 계속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보통 이런 사람들은 옷차림이 굉장히 특이해요. 막 귀에 막 버스 손잡이 귀걸이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막 이런 장신구들 있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옷들도 남들하고는 이렇게 평범한 옷들은 아닌 의상들을 자기가 만들어서 이렇게 입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행동양식입니다. 일탈적이고 괴이합니다. 별나게 행동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운유적인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고립된 생활을 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에 강렬한 불안을 일으키고 은둔적입니다. 부모의 무관심이나 무시, 자기 자극이나 한상 한각에 의존하는 욕구가 굉장히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그런 행동이죠. 자, 이게 조현형 성격장애. 보통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 영화 자주 못 보셨죠? 해리포터 보면은 이 꼭대기에 사는 점성술을 하는 교수가 있어요. 트릴리니 로니 교수라고 해가지고, 이 해리포터 보시면 혹시 집에 시간이 있으면 해리포터 굉장히 재밌습니다. 첫 번째 거나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서 자꾸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주 논점을 이야기하는 게 자꾸 이야기하다가 뭐 딴 얘기하다가 뭐 갑자기 뭐 어떤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언을 하고 뭐 이런 캐릭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보통 조현형 성격장애 유형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계하는 건 뭐 해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치료적이다 라는 겁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런 유형인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보통 반사회적 성격장,
반사회성 성격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 이 사람은 뭐 사이코패스는 어떤 사람이고 소시오패스는 또 다른 사람이다, 뭐 이렇게를 얘기들을 하는데, 보통 반사회적 성격장애에서도 분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통 미국에서 있는 요 DSM-5 편람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반사회적 성격장애라고 그냥 통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두 분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냥 하나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람이 누워있고 칼을 가지고 죽인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책임감, 두려움, 가책. 그게 뭐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마음에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죠. 누군가는 태어나서부터 사람이라는 건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는 초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누군가, 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같은 경우는 뭐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양심, 가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 증상,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반사회에서 반사회성 성격 장애를 가졌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범죄자일까요? 양심이 없다고 다 범죄자가 될까요?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양심이 없는데도 내가 일상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불편함이 좀 있겠지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책을 읽었는데 무슨 뭐뭐의 조혈구였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아버지는 사이코패스였어요. 그런데 나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나에게 손찌검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문제를 일으키는 수 있는 가능성은 농후하지만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좀 심각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미국에서 한 4% 정도, 미국에서는 100명 4% 정도가 보통은 저희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100명 중에 4명이죠. 우리 한 50명 정도 되죠. 50명 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9명은 이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다. 물론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나타난 거고요. 그런데 이것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물론 생물학적인 영향도 있지만, 이게 어찌 보면 성장 과정에서 성격이 형성된 것도 있기 때문에, 또 미국 사회라는 거는, 미국 사회 안에서는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얘기하면 인종차별일지 모르겠지만, 인종차별은 아니지만 어쨌든 흑인들이 조금은 그런 좀 가난한 그런 장소에서 굉장히 많이 생활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 성장 과정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또 그 주류 사회의 그런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겪게 되잖아요. 뭐 그러면서 이렇게 성격이 드러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흑인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태국에서는 0.4%인가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통계치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거죠. 우리나라 통계치는 안 나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여기다 3개 항목을, 7개 중에 3개 항목을 충족시키면은 이런 성향이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법에서 정한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지 않으며 구속당할 만한 행동을 반복합니다. 개인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한 반복적인 거짓말, 가명 사용 또는 타인을 속이는 사기 행동을 합니다. 3번, 충동적이거나 미리 계획을 세우지 못합니다. 4번, 빈번한 육체적 싸움이나 폭력에서 드러나는 호전성과 공격성이 있습니다. 5번,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는 무모성이 있고요. 6번 꾸준하게 직업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무책임성이 나타납니다. 7번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학대하거나 절도행위를 하고도 무관심하거나 합리화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자책의 결여가 있습니다. 이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타인한테 이제 다른 사람들 상처를 입히거나 학대하고 절도 행위를 하더라도 내가 그게 잘못된지 모르는 거예요. 왜? 양심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7가지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다른 성격장애랑 다 거의 비슷해요. 적어도 18세 이상에게 진단해야지 이런 성격장애가 나타나는 거지. 그 밑에는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성격장애가 나타나지 않고 또 이런 장애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감지되지 않고 갑자기 성인이 되어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청소년기에 일탈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감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18세 이상이면 진단한다. 15세 이상의 품행장애를 나타낸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네, 봅니다. 별에서 무대 보셨나요? 보셨나요? 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라서 가져와봤습니다. 김수영과 전지현이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인데 저는 이거 빼먹지 않고 다 본 것 같아요. 별에서 무대.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이재경, 요즘 신성록이죠. 요즘 집사밀체에서 나오는 신성록이 굉장히 악역을 했고 보통 이 전지현이 천송이라고 해가지고 방송가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배우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김수현이 별에서 온 남자예요. 그렇죠. 별에서 온 남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람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그렇죠. 범죄를 계속 일으키고 하는 역할을 하는 이 신성록, 이재경이라는 그 캐릭터가 그때 이제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전형적인 캐릭터라고 하고, 그 제가 그냥 대충 뭐 다른 미디어에서 보기에는 보통 소시오패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제가 소시오패스하고 사이코패스 이야기를 잠깐 할 건데 어쨌든 이런 역할을 했었을 때가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성격장애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천성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을 건데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따가 나오는 그 김수현의 성격장애도 이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 다이어리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TVN에서 하는 드라마인데 보통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였고 이 사람이 막 사람들 죽이고 다니는 사이코패스였고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 흉내를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해서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드라마에 대해서 관련했고 조커 여러분들 배트맨 아시죠? 배트맨 다크나이트에서 나오는 그 조커의 모습인데 이 이런 조커가 왜 사이코패스에 들어가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동양식입니다. 모험적이고 무모하고 고집이 세고 공격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의 권리는 무시하고 그리고 충동적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는 거칠고 냉담, 적대적 권위에 반항을 합니다. 이 사람한테는 특별적으로 나타나는 게 사실 권위에 대한 반항이에요. 권위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들도 있고 또 아주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누구 잘난 꼴을 못 봐요.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 같잖아요. 내가 관계하는 사람이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인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는 직성을 부려요,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양심이 없이. 어떤 식으로라도 모함을 해서, 딴 사람들을 섭외를 해서, 거짓말을 해서, 중상모략을 해서 이 사람을 나락으로 빠뜨려야 돼. 그래야지 이 사람은 이제 성취감과 그런 것들을 얻는 거죠. 어떤 정신과 의사가 있었는데, 아까 그 편집증적 성격장애 보셨죠? 편집증적 성격장애. 편집증적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이 내담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치료를 했죠. 계속 치료를 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어요. 성과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좀 대부분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이제 치료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동료 의사한테 이 사람한테 이제 더 이상 진료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다 나았으니까 집에 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라고 이제 오더를 내린 거죠. 그런데 이 동료 의사는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 굉장히 심각해요. 당신 이러다가 진짜 뭐 죽을 수도 있고 자살할 위험성도 굉장히 많고 지금 굉장히 상태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니 이 사람이 그러면 아닌데 우리 주치의 선생님께서 저 다 나았다고 했어요. 그거는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한 얘기고, 기분 좋으라고 한 얘기고 원래 나도 의사인데 당신 하나도 안 나왔다고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더니 이 편집적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배신을 당했어요. 이 나의 주치의한테 굉장한 배신을 당한 거죠. 현실적인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의심이에요. 사람을 잘 안 믿어요. 사람을 잘 안 믿는데 그 의사가 굉장히 정직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를 믿고 의지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의심이 많고 이런 분노가 있는 사람한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겁니다. 정직하게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배신을 당했어요. 이 사람은 일주일 후에 자살했어요. 그랬는데 이 동료 의사 있죠? 이 동료 의사는 왜 그랬을까요? 이 주치의가 나보다 잘 나가, 병원에서. 너무 잘 나가는 거야. 그런데 이 주치의의 환자를 무너뜨리면 이 사람도 나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서 이 사람한테 그 환자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무너뜨린 거죠. 이런 경우도 실제 사례로 있었던 그런 소시오패스의 사례입니다. 조커가 경쟁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배트맨이 사람들한테 인정도 굉장히 받고 잘났거든. 어떻게 해야 되나? 얘를 밟아버려야 돼. 밟아버려서 내가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욕을 못 참아요. 그래서 청소부 아저씨가 이렇게 빗질을 하다가 흙탕물이 나한테 튀겠어. 그럼 뒤로 가서 그냥 죽여버려요. 나한테 모욕감을 줬으니까. 이런 성격들이 있습니다. 보통 소시오패스하고 사이코패스를 구분을 좀 하긴 하는데 보통 사이코패스가 범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 사람들은. 직업군은 어떤 직업군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한테. 잠시만 무슨 여기까지 요 내용만 하고서 마칠 건데 이 사람들의 직업군은 보통 아주 똑똑한 사람. 그런데 이런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오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결정을 잘하고 굉장히 리더십이 있게 보여가지고 보통은 CEO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다 밟고 올라가니까 마지막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CEO들 있죠. 성공한 CEO들 중에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인 거예요.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중에 굉장히 그 성격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들이 많고, 그런데 덜 똑똑한 사람이 있어. 덜 똑똑하면서 반사회적 성격장애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직업군을 많이 가지냐면은 간호사. 왜? 내가 뭔가 주무를 수가 있어. 그렇죠? 그리고 사회복지사, 뭐 이런 사람들도 좀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어.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조종하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그 위에 있고 싶어. 네, 그래서 상담사, 아니면 교사도 내가 위에 있잖아요. 뭐 좀 똑똑하지 않은 계열에서는 그런 직업군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또 이 사람들이 생물학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직업군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있죠.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뇌파를 측정했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친구가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막 이렇게 막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 상황이 나타났을 때 조금 더 뇌파가 안정적이었다라는 그런 연구 보고서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통 직업군이 그 폭탄 해체가 있죠. 폭탄은 그 직업군을 가진 사람이 다 이 반사회적 성격장애라는 게 아니라 그런 직업군에 있을 때 굉장히 잘 맞더라. 특히 외과 의사, 수술에 피를 봐야 자르고, 네,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 주위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이 사람이 그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구별할 수 있으시겠어요? 없죠. 그래서 제가 어떤 책에서 봤을 때 굉장히 특징적인 한 가지를 가지고 있대요. 이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게 뭔 것 같으세요? 양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많은 사람을 관계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을 딱 보면은 그게 어쨌든 거의 50% 이상 이런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네? 배려심이 없어요? 그럼 네.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어요? 눈동자? 눈동자가 흐릿한가요?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동정심을 유발하게 한대요. 내가 이 사람을, 아니면 이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거나 뭔가 나쁜 짓을 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는다고 하면은 뭐 내가 원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 탓도 하면서 막 이러면서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하게 한대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그거를 믿기도 한대요. 내가 누군가를 유영철이나 강호순 있죠? 내가 누군가를 죽였어도 내가 그거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보다도 내가 원래 좀 환경도 어렸을 때 불우하고 여러 가지 거짓말들 이런 것들을 지어내가지고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자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통 이런 사람들 마음을 조작하고 거짓말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도 저도 살면서 겪은 사람이 몇 명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 만나면 웬만하면 관계하지 말고 피하십시오. 제가 웬만하면 딴 얘기 안 하는데 이런 사람들 만나면은 관계하지 말고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시죠. 근데 어쨌든 지금 한 반 정도 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되었네요. 시작한 것 조금 말씀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성격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한 10가지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어떠셨어요? 그래도 좀 흥미로우셨나요? 저는 이런 거 굉장히 흥미로워해서 이렇게 좀 보면서도 이렇게 다시 한번 그런 서적을 보면서도 굉장히 재미있어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성격장애에서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는 것들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